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7부 가운데 5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강의 제목은 6가지 수인데, 이 6가지 수가 뭔지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로 하죠. 우리가 선문답이란 말을 여러분이 듣죠. 선생들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그 선문답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관책진이라든지 전등록 같은 걸 보면은 선생들끼리 서로 소위 법거래하는 걸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국을 맛보는데 그럼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지. 먹어보지 않고 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럼 뭐 알겠습니까? 진리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말에서 국맛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말로 또 설명하지 또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중근기 인간이라면 말로 설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문답 하나를 살펴보더라죠. 원어극근 스님은 원나라 그 말기 때 사람인데 벼감도 제6축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종 5가 중 하나인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문원 스님은 중국 당나라와 5대 19시대의 선사인데 벼감록 제6축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번역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느 15일 날 운문 스님이 선승들에게 말하기를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옛날 뭐 어떻게 했던 건 안 따질 테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라 했더니 이런 게 선문답이에요. 사람이 대답을 못하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운문 스님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거기 한자말로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리고 이제 딱딱 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에는 슬픔, 기쁨, 노여움,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4가지 느낌 중 하나만 계속되는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좋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고통도 시련도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으로 가득 차 있어야 완전하다. 고통도 없고 노여움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그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옛날에 전해오는 이 말을 들으면은 근데 왜 고통과 시련 있는 삶이 일일 시호일일까? 왜 매일매일 좋은 날일까? 먼저 이걸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 또 중국인들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먼저 우리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한다면 마음은 따르지 않더라도 이성은 수긍하게 될 겁니다. 이성적으로 수긍하면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 마음을 꾸준히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겁니다. 그 홍장성이 한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상수들에서 어떤 미세한 어떤 조정이 없었다면 생명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만큼 희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종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나가다가 기기묘하게 생긴 바위나 경치를 보면 감탄하긴 하지만 그것을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거기에 그렇게 멋있게 생긴 모양이 이랬다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갖가지 모양들의 물건으로 가득 찬 장소에서 시계를 보게 되면 그 시계를 자연스럽게 거기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계는 누군가가 만든 거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오죠? 왜 사람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별할까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소를 무작위로 섞어 놓으면 그 중에는 인공물과 같은 것이 생길 확률이 0은 아닙니다. 확률이 0이 아니라면 이 무한한 우주에서는 인공물처럼 생긴 것이 한 번쯤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숭이 10억 곱하기 10억 마리라는 말은 몇 마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니죠. 10억이라면 10의 9승이거든요. 10의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0의 18승이잖아요. 1초가 10의 12승입니다. 10의 16승을 1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보다도 더 많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가 1초에 문자 10개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치는 거죠. 그렇게 쳐봤자 우주가 시작한 이래가 대가 10억 곱하기 10억 초쯤 되는데 그중 한 마리가 햄릭 1장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규칙이 있고 정견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확률이 작은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시계가 자연스레 생기는 확률은 원숭이가 이런 문장을 칠 확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런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는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계를 만들려면 그만큼 큰 공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8억 년 전 지구에서 고도의 조직을 갖춘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이것을 관찰한 존재가 있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명체의 기능은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비록 그것이 박테리아만의 크기랄지라도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생명체의 정교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생명체의 출현은 정말 기적에 할 만치 뭐가 잘 조절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숫자 6개가 있는데 이 수들이 불가능할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마틴 리스는 세계를 지배하는 6개의 수를 제시하면서 그 책도 나와 있죠. 6개, 제목이 6개의 수예요. 6개의 수를 제시하면 이 수들이 막 값이 약간만 달라졌더라도 우리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6개의 수들 중에는 우주상수처럼 아직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들 수들이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우주가 지금처럼 되어 있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6개의 수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의 중력과 전자기력의 세기에 비해요.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인데 이 양성자끼리 중력으로 있으니까 중력을 잡아당기기도 해요. 또 전자기력이 있어서 밀어내게 돼요. 근데 그 비가 10의 36승분의 1입니다. 얼마나 전자기가 세고 중력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핵융합시 질량이 결손되는 비율이 예를 들면 헬륨을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데 그때 수소 원자가 4개 있던 가진 그 질량과 그 헬륨의 질량을 비례해 보면 대개 0.007 정도의 비율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것이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현재 우주를 놓고 보면 대개 오메가로 해서 1이라고 그러는데 빅뱅 시 그 정밀도가 10의 마이너스 5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0승이라고 부릅니다. 1초쯤 지나서 우주의 밀도가 오메가 1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15성 정도로 미세 조정됐다는 것만 갖고 미세 조정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주의 밀도가 조금만 더 컸거나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우주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어요. 빵 터지면서 폭발돼서 어디 머리를 떨어져 나갔거나 폭발력이 너무 세서 그냥 흩어져 버렸거나 또는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상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아직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단위의 전지질량과 중력 결합 에너지비가 10의 마이너스 15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간의 차원이 3차원이라는 거, 이런 6가지 수가 여기서 조금 달랐더라면 전혀 다른 우주가 됐다는 건데 저는 2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자의 중력과 전자기의 세기의 비와 그 다음에 핵융합과 반응시 질량 결손 비율 입시론에 대해서요. N의 의미. 자, 우리 공으로 뭉친 질량을 생각하죠. 질량이 1000배 증가하면은 부피도 1000가지배죠. 그렇지만 반지름은 10만큼만 증가하게 됩니다. 공 자체의 중력은 그 원자를 중력으로부터 떼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는 질량을 반지름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1000배 증가하면 중력은 100배씩 증가합니다. 현재 우주에서 중력은 미세계를 지배하는 힘들보다 소위 n배만큼, 즉 10의 36배만큼 약한데 만일 중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중력이 지금보다 100배쯤 컸다고 하죠. 즉 중력이 전자기의 위력보다 10의 34승배만큼 약했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우주에서 원자와 분자는 현재 우리 우주와 똑같이 행동하겠지만 가상 우주의 별에서는 별이 되는데 필요한 원자의 수가 1000배만큼 적어도 됩니다. 중력이 세니까. 행성 질량도 1000배만큼 적어도 가벼워집니다. 가볍더라도 중력 힘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별에서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중력을 힘을 이기기 위해서 중력이 세니까 그걸 받치려면 다리가 100배만큼 굵어야 돼요. 사람의 다리와 허리의 힘으로 사람을 100명 업을 정도로 튼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정도의 크기를 가진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그 중력의 힘이 세서 짜부라들 겁니다. 이러한 별들에서는 은하가 훨씬 빨리 형성되고 중력이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빨리 형성되고 100배나 강한 중력 때문에 별들이 널리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서 근접 충돌이 잘 일어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정된 행성계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옆에 있는 별들이 와서 부딪히니까. 더구나 이런 작은 별은 중력 붕괴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별의 수명은 100배나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게 되면 중력 붕괴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태양과 같은 전형적인 별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 되지만 이 가상 우주의 별의 수명이 100배 정도 짧아져. 중력이 100배 세게 되면.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중력이 약했다면 우주는 훨씬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N의 값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그 조건 이론이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조건 이론은 아직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량 결손 비율 입시론에 대해서 말하면은 핵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는 상수값인데 이 상수값 입시론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은 간단하게 헬륨 원자핵 결합 에너지를 헬륨 원자핵 전체에 가진 질량 에너지로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럼 그 헬륨 원자핵 전체에 가진 질량이 있다면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가 조금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게 질량 결손인데 그 값을 헬륨 원자핵 에너지로 나눈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 값이 0.007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헬륨 원자핵이 될 때는 수소 원자 4개가 있을 때보다 0.007만큼 질량이 결손되고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지는데 내입자가 한 번에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를 포함하는 중수소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중수소끼리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되거든요. 이때 만일 이 입시론 값이 0.007이 아니라 0.006이라면 즉 결합 에너지가 작다면 핵력이 약해서 양성자가 중성자에 붙지 않고 중수소는 안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경로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헬륨 이상의 무거운 소도 만들어질 리 없고 우리 몸을 구르는 탄소나 산소도 없었을 거죠. 그리고 우리 우주는 수소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우주로 됐었을 겁니다. 그럼 생명체도 없었겠죠. 그럼 입시론 값이 0.008 이상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핵융합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전력 결손이 많다는 말은 핵융합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별이 너무 빨리 연소해버려서, 왜냐면 수소 혼자 4개 모이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연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별이 만들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진화하는데 걸리는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주가 태초에 폭발했을 때 양성자 사이에 청력으로 작용하는 전자기력 이상으로 핵력이 작용해서 고밀도 고온 상태에서 쉽게 결합해서 수소액이 존재할 수도 없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탄생 쪽과 딱 맞게 입수령 값이 0.007로 조정된 것은 우리가 신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수도 다 그런 미세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3차원인데, 뭐 시공간 4차원이라지만 공간적으로 3차원이거든요. 시공간 3차원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이나 중력이 거리 제곱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공간이 4차원이라 했으면은 그 힘을 전달하는 그 우리가 그 힘이 플럭스인데 그것이 3차원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4차원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과는 중력에 작용하는 힘이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딴 우주가 됐죠. 이렇게 6개의 수가 전부 다 딱 그렇게 됐어야만 우리 우주가 되고 우리가 탄생할 수 있던 거니까, 아까 제가 시계를 말씀드렸죠. 시계의 정밀성과 비교 안 되게 우리가 이렇게 정밀한 조정에 의해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대폭발 시 우주 폭발력이 약간만 더 강했거나 더 약했더라도 우리 우주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4개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들이 지금처럼 생명체 탄생에 꼭 맞게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적 같았으면 프리먼 다이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우주는 우리 등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 탄생을 위해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중우주일까요? 아니면 지적 설계일까요? 지적 설계는 과학자들의 견해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치 생명체 탄생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온 우주가 공들여 만들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고통과 시련도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머리로만 이해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 그래, 일일 시호일이란 말이 맞긴 맞겠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 거죠. 그렇게 끄덕거릴 정도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죠. 아, 나라는 존재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 꼭 필요하구나. 그 고통과 시련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서 영국 곤충학자인 찰스 코먼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고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찰스 코먼이 하는 말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오래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있지만 고치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쓴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줬다. 이제 내가 구멍을 뚫어줬으니까 나비가 쉽게 고치를 빠져나와서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반대로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날아오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고치를 뚫으라고 노력하는 데 생기는 겁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 힘을 기르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말은 불교에서 흔히 한 말대로 번뇌 즉 보리인데 번뇌를 없애보니 보리가 사라진 거죠.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이 오는 건데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안 와요. 우리가 자식들을 많은 그 과보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과보는 집착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결핍과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잘 커요. 그리고 그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안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은 몸과 마음을 퇴화시킵니다. 우리가 온열 중성대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몸은 섭씨 18도에서 25도 정도가 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은 편안하니까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아요. 우리 내장이나 기관들이 퇴화가 됩니다. 뭐 편안하고 좋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추워도 보고 더워도 보고 고통스러워 봐야 내장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선정 수행이 필수인데 수행은 바탕은 물론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말에서 어디서 들려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번 했겠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를 쳐들어갈 때, 트로이 전쟁 얘기죠. 그때 필로테테스라는 장군이 사무솜에 모였을 때 뱀에게 물렸어요. 그때 동료들이 친구를 버리고 10년 동안 트로이를 원정을 갔다가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신탁을 받으니까 필로테테스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헤라클레스가 준 화지만 그 활을 가지고 와야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로테테스를 만나서 네가 갖고 있는 화살을 좀 달라. 그때 필로테테스가 이런 말합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게 고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 뭔가를 한 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빈트라나 타고르도 이런 말 했습니다. 의지는 쉽고 조용히 개발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자신에 있다는 것이다. 나를 믿으라면 나는 그만한 힘이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탄생의 기적은 6개 수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조직적으로 정교한 장치가 생명체입니다. 어떤 학자는 생명체를 가리켜서 기계 속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생명체의 몸, 즉 기계 속의 악마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다음 6강에서는 엔트로피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